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좀 양이 좀 짧았죠. 그만큼 잠깐만 건들고 가면 되는 건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은 해당 지역을 좀 살펴볼 것 같아요. 앞에서 봤던 3080을 실제로 어떻게 분석을 했을 때 어느 지역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지금 얘기로는 이제 변창호 장관께서 지역은 정해놨다. 발표를 좀 늦게 할 것이다. 발표를 바로 하면 뭐 지역이 막 오를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을 찍어야 되는데 뭐 지역이라고 특히 찍을 때라기보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역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지역은 어떻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3080은 공급 정책이라고 하지만 사실 건물이나 이런 쪽보다는 토지적인 확보, 토지를 확보하는, 앞으로 공급을 이만큼 할 거야 라는 쪽에 더 초점이 있어서 어떤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비전만 갖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또 어느 지역이 달라지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이제 투자자들이 할 일이겠죠. 우선 앞서서 우리가 봤던 자료의 제일 첫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2025년까지죠. 연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 호의 주택을 하는데, 문제는 보십시오. 주택이 아니라 공급 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시는 부분인 거죠. 공급 물량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급이 제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을 하겠다는 그 공급이 과연 입주 공급인지 분양 공급인지 또는 토지 공급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변장원 장관께서 했던 이 내용도 어떤 건지 모르는데, 일단은 문제는 부지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게, 정부가 25년까지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들은 일단 땅을 그 정도 확보하고 보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확보해놓고 그게 공급이 25년까지 될지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절차를 봐야 아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토지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우리가 봤을 때 정비사업체 하나, 그 다음에 도심 주거복합 하나, 그리고 소규모 비주택 리모델링, 그 다음에 신축 매입, 요 세 개를 묶어서 하나, 그렇죠? 이렇게 묶어서 하나, 그리고 공공택지 따로, 도시재생 따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보시면 서울이 없는 게 있죠. 자, 공공택지는 서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 신도시가 들어올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안쪽에 있는 물건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어디로 검토한다? 서울 바깥쪽의 경계선, 서울로 진입하기 좀 빠른 지역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인접지라는 얘기를 하고요. 인접지, 경계선의 인접지 또는 광역교통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역교통계획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연기됐어요. 잘못 발표하면 교통망이 있는 곳에 호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공급과 안 맞을까 봐 수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지계획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는 게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의를 하죠. 3080 플러스의 계획은 토지 공급 계약이다. 그러니까 공급 어떤 정책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토지 위에 무엇이 올라올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정비사업 형태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렇게 이 부지에다가 이런 거를 한다면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에 해당되는 부지에서는 신청하면 공공이 내가 할게. 그러면 혜택 많이 줄게. 정비사업은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하다가 조금 다툼이 있고 좀 복잡하면 나한테 이게 그럼 내가 해줄게. 그리고 소규모 도시재생 비주거 모델 신축하고 이런 것들, 소규모하고 요거 이렇게 세 개는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뭐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개인들이 알아서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완화해줄게. 하지만 그 완화한 상태에서도 내가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잘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인 거고요. 도시재생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었으니까 이건 앞으로 쭉 하되 좀 더 특화시켜서 혁신지역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공공택지는 서울은 못해. 땅이 없어서. 그러니 서울 주변에 할 거야. 그런데 서울 주변의 대부분 땅은 경기도지사 힘이 필요해. 경기도지사와 협의할 거야.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토지 공급에 초점이구나. 그리고 2025년까지니까 올해 다 확보한다고 해도 25년 이전에 물건이 나오긴 정말 어렵구나. 뭐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공개발의 실질적인 대상화 한 거. 이번 나온 다음에 제일 큰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동자동에 있는 쪽방촌 일대, 여기를 공공주택 지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거 방금 어디 썼어요? 여기죠. 공공주택 부지사업으로. 이걸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난리 났어요. 왜 맘대로 하느냐?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을 박탈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죠. 자, 문제는 뭐예요? 공공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구 지정을 한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우린 그런 적 없다라고 된 거죠. 추진위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5년 안에 이게 쉽게 막 해도 어려운데 5년 안에 이게 다 협의가 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냐? 이게 좀 애매해서 실제 이 공공개발이라는 것이 투자적인 면에서 본다라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에서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차라리 그보다 그 주변 지역을 하면 더 좋은데 그럼 주변 지역이 어디예요? 그럼 자,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이럴 때 주변 지역을 보시면 돼요. 그런 주변 지역이 서계동 쪽이라든가 또는 오히려 원효로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더 나올 수 있고 그런 쪽은 또 용산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오히려 이런 쪽들이 잘 돼서 공공개발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게 없어지는 거예요? 노후된 주택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한두 동짜리 아파트들은 굉장히 좋은 주변 환경을 갖게 되는 거죠. 노후 주택지를 개발하는 역할이 그 사람들한테도 좋지만 그 주변에 한두 동짜리 지어서 살고 있는 소규모 어떤 그 빌딩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동주택지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앞이 훤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 이런 데를 가서 딱지를 사서 거래해서 끝까지 간다? 그런 투자들은 과거에 많이 했던 거고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금리가 올라가서 언제 다시 인플레가 오고 이럴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는 지금으로서는 꼭대기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주변 지역에 지금 막 지어졌거나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들에 가격이 묶여 있을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은 지어놨는데 아직 주변이 다 정비가 안 돼서 인식 자체가 조금 주변이 좀 어두운데 밝지 않은데 이런 느낌인데 싹 밝아지면 인프라가 늘어나는 거죠. 왜? 쪽방촌에다 이런 데다 한 뭐 놓는다 그랬어요. 거기다 인프라 놓는다 그랬잖아요. 생활형 SOC더라고. 생활형 SOC라는 게 이 사람들만 위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변이 전체가 다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옆에 있는 한두 동짜리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도 자기 집 앞에 생활형 SOC가 들어오는 거니 반사적인 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집들이 예를 들어서 59제곱미터인데 아직 뭐 거기서 얼마 안 돼서 야 3, 4억대다. 3, 4억대 너무 적은가? 4, 5억대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요 개발을 통해서 7, 8억대로 올라가는 효과를 갖고 온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거기에 대해서 김연아 의원이 최근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변 장관님께서 200만 호는 2월 4일 날 발표한 83호와 기존의 127만 거를 더한 물량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장관이 바뀌니까 갑자기 늘어났다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사전 청약이나 부지 확보라는 기준을 공급이라고 한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김연아 의원이 원래 건설사람연구원 출신이고 국민의힘에 계시지만 어쨌든 도시기획 전공자고 그나마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는 이쪽 분야에 좀 밝으신 분이 하는 지적은 어떻게든 비교를 한번 해서 보셔라라고 해서 갖고 온 건데 어떻게 얘기하냐. 결국은 앞으로 청약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땅일 거예요라는 걸 확보하는 기준이지 이거를 실질적인 공급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획기적인 공급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다. 그런 거는 시장의 심리는 어떻게 흔들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공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약간의 어떤 액션에 불과하지 않느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짚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이 아까 봤던 이게 이번 계획이 부지 확보 계획이구나.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정부가 땅을 확보하려고 하는구나. 이것만 봐도 그 땅이 확보된 이후에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정부는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재정 상태가 나간 것들을 세금으로 다시 확보할 때는 자영업자라든가 임금 노동자들한테는 확보하기 어렵죠. 고용이 지금 폭락했고 자영업자가 망하기 직접 망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한테 세수를 확보하기는 어려운데 어디든 가능하다는 개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가장 만만하고 토지는 보유세 개념에서 토유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로 해서 토지의 공시지가를 더 올려놓을 수 있으면 2, 3년 뒤에 예산을 확보하기도 훨씬 좋은 단계로 가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라도 정권이 유지된다면
앞에서 재난지원금을 많이 지급해서 재정적인 위기가 올 수밖에 없었던 재정적인 위기 상황을 창출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도 세금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보관도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공급할 때가 일단 가시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변창흠 장관께서 얘기를 하죠. 왜? 인터뷰에서 앵커가 물어봤다는 거야. 이걸 왜 앵커가 물어본지 모르겠는데 앵커도 애매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너무 좀 약간 너무 허황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언제쯤 수요자들이 입주했을까? 입주란이 나오죠. 자, 이게 앵커 입에서 나온 거다. 언제쯤 공급할까요가 안 하고 언제쯤 직접적인 수요자들이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이게 공급인 거죠. 이런 공급, 실질적인 공급은 언제부터 돼요라고 했잖아. 아주 작으면 1년 내에도 1년 내에 지금 공급할 게 있나요? 그러면 1년 내에 공급할 거는 지금 착공이 들어가거나 착공이 아니죠. 준공을 앞두고 있거나 해야 되는 것들이고 유형에 따라서는 여기서 유형하는 건 아까 도심재생이냐 준공업 지역이냐 이거에 따라서는 3, 4년이 걸릴 주택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신도시처럼 오랜 기간, 신도시 보통 10년 걸리니까 그런 건 아니다. 결국은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신도시 대책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메인은 아닌 거고요. 변 장관님이 추진하거나 이 국가에서 지금 하는 이 지금 3080의 핵심에는 어디가 있다? 소규모 정비에 더 가까이 가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들은 공공이 들어가서 획기적으로 뭘 줄이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요 안에도 가능하다? 아니죠. 요 안에 가능하다. 3, 4년 안에 가능하다. 그래서 거줄 공공이 들어오는 거는 3, 4년 안에 빠르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는 거 소규모는 1년 내에도 가능하다. 자, 1년 내에 지을 수 있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세대밖에 없죠. 다세대. 다세대 6개월이면 지니까. 난리물이 지금 4개월 만에 짓고 잘 지으면 8개월인데 그럼 어떻게 돼? 아, 다세대나 이런 지역을 풀어주려면 어디? 소규모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조금 밀어주겠구나라는 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구로, 금천, 영등포 등의 준공업 지역의 경우에는 무질서하게 입지가 돼 있는데 이거 조금만 만지면 어떻게 되겠다?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아, 그러면 소규모 정비 1년 내내 가능한 것들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얻고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나올 수 있는 준공업지 네이버에서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나오죠. 도봉역과 도봉산역의 요 색깔, 그죠? 방학역 주변 지역의 색깔, 쌍문역 밑에 있는 거 색깔. 강북에서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면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축구장 3개 면적 나오나요? 실제 축구장하고 재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보면 충분히 나옵니다. 야구장도 있어요. 이쪽에. 자, 그리고 보시면 또 하나 역세권의 위치로 본다라면 이 역세권 라인은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수유역이나 이런 지역도 개발하기 정말 좋은 땅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저희 중공업 지역을 다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저런 걸 대상으로 해서 면적을 만들겠죠. 그러면 개발이 저렇게 된다고 하면 이 지역에 중공업지라고 지금 공장만 있겠어요? 잘 살펴보시면 한두 동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빠집니다. 그런 것들이 주변이 정비가 됐을 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 20, 30%는 올라가기 때문에 3, 4억짜리 집이면 5, 6억 되는 거, 뭐 1, 2억짜리 집은 3, 4억 되는 거는 아주 쉬운 문제인 거죠. 특히나 창동 상계 지역에 요 쌍문하고 창동 상계 노원역 라인들, 요 라인들은 앞으로 천지가 개벽할 지역들인데 그 주변에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 나눠져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패턴이죠. 그래서 지역이 주공 아파트들의 재건축 지역들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건 노원이라든가 이쪽 상계동 쪽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집이 너무 많은데 집을 받쳐줄 SOC 시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활형 SOC를 받쳐줄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지역들이 나중에 개발되면서 주변에 있는 이 아파트들, 사이사이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노원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또 하나는 성수동입니다. 성수동인데 오늘 아침 기사에 보니까 서울시가 과거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으로 만들었던 이 구역을 50층이 아니라 35층 그대로 가겠다고 지금 기사가 나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선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요 지역이 바로 준공업 지역이죠. 그래서 성수동은 앞으로도 개발할 때가 많고 지금도 성수동 집값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뚝섬역 주변 지역에 요 근처 쪽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1 년 반 전인가 수강생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경매로 100%에 104%에 샀었는데도 지금 그 이상으로 6억대 산 게 지금 8억 5천인데도 더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성수동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면 좋아요? 그냥 성수에서 사세요라고 했어요. 왜? 여기가 더 오를 거니까. 그죠? 이런 지역들이. 결국은 준공업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성수동 입장에서는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주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이 지역들이 더 눈여겨볼 수 있고요. 강 남쪽에서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영등포죠. 서울시 전체의 준공업 지역의 33% 정도를 차지하는 게 영등포의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영등포 위쪽이죠. 양평 쪽이라든가 이쪽이 그 당산 쪽이죠. 당산 쪽, 양평 쪽, 그리고 철도 건너서 여기는 신길동이니까 다 주거 지역인데 밑에 가산 쪽, 금천 가산 쪽이고, 개봉동 지역들, 오류동 지역들, 그리고 위에 있는 염창동 지역들, 가양 지역들. 자, 요 지역들이 대표적인 준공업 지역들인데, 염창동도 좀 많이 올랐지만 이 지역들이 바뀌어진다면 혜택되는 것들은 이 지역에 좀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로, 금천 이런 얘기는 바로 이런 지역들을 얘기하는 거죠. 금천구 지역들, 구로구 지역들하고 요 밑에 지역들이 아마 새롭게 재편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일 것 같고, 염창동 지역은 당연히 이쪽 마곡과 연결돼서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영등포의 재개발이 어떻게 갈지, 지금 양평 11구역, 12구역, 13구역, 14구역, 또 청가물시장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용적률의 문제가 있는데, 준공업 지역의 용적률의 혜택을 받는다면 높게 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영등포 지역이 좋아진다. 그런데 그럼 영등포 지역에 저걸 사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영등포 지역에 가시면 한두 동짜리 아파트들도 많아요. 뭐 성원 아파트라든가 뒤에 한신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데, 그런 지역들이 기존의 준공업지가 아닌 예를 들어 3종으로 바뀐다면 가격이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결국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꼭 딱지를 사서 기다렸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입찰을 해서 또는 뭐 들어가서 금매를 사셔도 충분히 가격 상승률을 갖고 올 수 있는데, 지금 못했던 거는 나가면 다 공장들이 있거나 좀 허름하니까 사람들이 밤에 다니기 좀 무서워서 그랬는데, 이제는 밤에 다니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라면 굉장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서울의 중공업지인데,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자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거 샘플링으로 서울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지방도 네이버 지도에 지적 편집도를 누르셔서 이런 색깔들을 찾아보시고, 나중에 그런 색깔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개발하겠다라는 지역으로 잡히면 그 잡히는 지역을 건들지 마시고, 그 잡히는 지역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보셔서 그 생활형 SOC라든가 주변 지역 인프라가 깔리는 거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지, 그 수혜받을 물건을 찾는 방식을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 물건은 이사 대책을 피해가려면 지정되는 지역은 지금 현금 청산하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니,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에서 빠질 수 있는 물건들을 건드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거는 바로 브랜드 네이밍이 적은 소형 아파트들, 소형 아파트들을 또 오피스텔들을 걸리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이런 지역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시기가 있는데, 그런 시기가 이제 오지 않았냐,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규 역세권 개발한다고 공공개발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신규 역세권 개발에서 새롭게 들어가는 데서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어요. 축구장 면적 3개 이상 되는 곳. 그런데 기존에서는 소규모 정비로 가면 5,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더 작을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크게 개발되면 그 안에 인프라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역세권의 효과를 확실히 갖고 오겠죠. 그런데 그런 역세권이 우리가 1호선부터 9호선 뭐 다 깔아봐야 대충 나올 때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신규 역세권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2기에 해당되는 경전철 라인들을 보셔야 되는데, 경전철 라인 중에서도 특히나 대표적인 서부선 노선이 점점 길어져서 이제는 지하철화되어 있는 이 서부선을 보시면 좋고, 최근에 공사 중이면서 오픈을 앞두고, 오픈이 조금 멀어지긴 했으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지역들, 청량리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관통해서 내려올 수 있는 동북선, 그죠? 그리고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림선, 이 세 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에서 자, 특히 세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죠. 개발하기 너무 좋은 지역이고, 세절은 여기서 고양선이 창릉을 통과하는데, 창릉이 GTX가 지금 우리 이케아 앞쪽으로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으면서, 그래서 연결되는 점에서 세절 주변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역세권 개발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또
상암까지 다 연결되면서 중랑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주 요건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역할들을 갖고 있어요. 또 명지대 근처에서 가재울류타운과 맞붙어 있는 지역들은 오히려 그 인구 집중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연희동이나 이런 지역들 단독주택이 너무 많은데 사실 그런 지역들은 개발을 가져가기 좀 어렵고 연세대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광흥창 주변 지역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와서는 장승배기 지역들 그리고 봉천동이나 은천삼거리, 은천삼거리라고 하자 우리가 관악구 쪽에 넘어오는 이런 지역들은 아직도 그런 면적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 위성에서 찍어본다라면 다세대나 다가구 밀집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장승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주택 개발이라든가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상도 무슨 몇 구역 이렇게 남아있는 해제된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효과들은 역세권에서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동북선에서는 상계동까지 가는 이 라인들 중에서 하계 월계 중에서 요 라인들 이렇게 걷는 요 부분이죠. 이게 우리 대표적인 장유인타운 구역인데 장유인타운은 구역이 일부는 됐고 일부는 되지 않아서 해제된 그런 지역들이 있고 주로 이게 역세권 바깥쪽은 됐고 역세권 안쪽은 이 가운데 쪽은 안 됐어요. 언덕으로 돼 있고 그 유명한 정광훈 목사 자리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근데 그 지역이 이번에 이제 방역 때문에 풀리고 또 거기도 이제 재개발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더 두면 어떻게 돼요? 더 두면 자율 개발이 어렵죠. 그렇게 강성 저 종교 세력들이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반대가 좀 심하고 지금 우리가 TV에서 많이 봤겠지만 쉽게 자리를 내줄 것 같지 않은 지역에서는 일부 완화된 조건으로 공공 개발을 신청한다면 100%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지금 들어가면 청산 내니까 안 되고 그 주변 지역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그럼 기름이라든가 미아 쪽들은 서부 그러니까 철도가 하나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청량리에서 오는 강북횡단철도가 미아 삼거리 기르 이런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성신여대 쪽이라든가 미아역 쪽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그 미아 시장 뒤쪽이라든가 그리고 뒤에 경전철 라인이 나오는 더블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개발 압력이 굉장히 좋아서 투자하기가 좋고 고려대 안암을 넘어서 제기동 나오는 요 구역 바로 마장동 지역입니다. 마장동 지역. 용두동 마장동 지역들은 아직도 역시 마장 그 축산물 구역이라든가 그 주변 지역들은 청계천을 주변으로 해서 고층이 오피스텔들이 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다세대 밀집 지역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지역들이 중심에서는 정비가 좀 들어가서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지역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지금 이제 신길이네. 우리 이제 신림성 같은 경우는 서울대 입구에서 나오는데 가장 유력하게 보는 데가 이렇게 신림성 뒤쪽으로 요 라인들하고 여기 보라매와 요 사이죠. 요 사이들. 요런 지역들이 좀 있고요. 대방 쪽은 요 공군회관이나 이런 데는 이 신길 뉴타운이 세기 때문에 여긴 좀 어려운데 보라매역 뒤편에 보라매 공원가 있는 요 지역들하고 서울대 입구에서 나오는 신림동 지역들. 요 부분들은 역시나 낮은, 그러니까 신림동 같은 경우는 고시촌의 개념들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도 저층으로 돼 있고 또 이게 저층이지만 구릉지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언덕이 많고 이런 지역들은 언덕을 살리면서 소규모 정비할 수 있는 구릉지 정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지들이 신규 역세권이 생긴다고 하면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고 실제 신림동은 그래서 물건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를 따진다면 노후도가 많이 개선된 지역이라 전면적인 개발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역세권 개발로서는 더 안성맞춤일 수도 있고요. 관악구 쪽에서 있는 이 부분들은 유일하게 가장 평면지대로 돼 있고 주변 지역이 복개천과 같이 껴있기 때문에 봉천동 지역에서는 익숙하게 봉천동 지역이 좀 낙후돼 있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도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체크를 좀 해볼 수 있는 곳이라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부선 노선들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부합될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서부선은 가장 불편하다는 서쪽 지역에서의 종축으로 떨어지는 선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서 서쪽과 이 강남 쪽을 연결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돈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 중에서도 중간 쪽에 있는 마포 쪽의 광흥창이라든가 장승배기 쪽 명지대 세절이나 이런 쪽들은 확장성이 되게 좋은 지역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지역에서의 이 지금 3080 계획들이 맞물린다면 투자로서 돈이 될 만한 지역들이 꽤 많이 있고 그런 지역들을 한번 위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 분들은 있어요. 서울만 하느냐 그러지 않고 지방도 있죠. 근데 지방에 보려면 역세권 개발은 철도밖에 없는데 지금
서울 그러니까 광역철도 계획이 기본 계획이 지금 4차인가 나와야 되는데 멈췄다고 말씀드렸어요. 내년까지 전국에서 철도 노선이 28곳이 개통되는데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어요. 미래철도 DB 사이트에 가시면 개통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어디가 되는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뭐 하남선, 서울 지하철 연장선이라든가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라든가 그리고 7호선 연장 중에서는 부평하고 성남 쪽에서는 이 성남 쪽을 좀 많이 보시는데 과거에 루원시티라고 했던 그 지역과 청라와 연결되는 연결점에 있는 곳이 성남 지역이라서 성남 지역도 이런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다만 한 가지 어제 밤 기사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로 올라왔는데 서울시가 광역으로 지방의 도시철도 연결한 연결점에서 직결화 연결이죠. 이 역과 이 역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 경계선에 있으면 철도를 이렇게 직결화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여기서 종착점을 두고 갈아타는 방식으로 연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평면화 연결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 직결화로 하면 유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 정부가 그걸 잘 안 한다는 얘기로 하고 또 이게 아마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뭐 이런 거를 두고 있어 지역 간의 어떤 그 알력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던 선, 뭐 포천선이라든가 아니면 부평이라든가 넘어가는 선 말고 앞으로 지역과 연결되는 데에서는 직결보다는 평면 연결이 가능성이 있어서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의 옮길 때 내가 내 열차가 타면 한 번에 서울로 가는 것과 한 번 내려서 갈아타야 되는 것과 다른 문제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거만 좀 확인하시면 되고 하남시도 마찬가지고 부도시 상곡동이라든가 성남동 일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내년에 개통될 것들이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개통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미래철도 DB를 가지고 지역별 노선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 지방에 계신 분들 특히 강원도나 이런 삼척이라든가 이런 데서 열차가 지금 개통하거나 최근에 개통하려는 이제 문경이라든가 또는 안동까지 가는 그 노선들 중에서도 일부 이런 지역들은 역세권 개발의 효과를 좀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노선도를 꼼꼼히 한번 보시면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들이 지금 개통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다른 노선 보니까 이미 개통이 된 노선들이 있어요. 지역들이 이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이렇게 붙여 있어. 자, 그러면 이 동네 개통된 모습을 보시고 이 동네에서 어떻게 개통될지를 유추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임장을 가셔서 이 동네 갔더니 역 몇 번 출구에 나왔더니 상업시설이 어떻게 깔려 있고 어떻게 동선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신 다음에 얘도 그렇게 만든다면 파리바게트는 어디 생길까? 그죠? 학교는 어디로 가는 게 빠를까? 정류장은 어디로 생길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이 지역의 변화되는 모습을 샘플링을 할 수 있어서 그 지역의 토지 가격들, 지방의 동선들 이런 것들을 같이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선도를 보려니까 노선이 어디 잘 뻗었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노선의 정류장의 주변 지역의 인구와 인구 분포와 그 인구까지 도보 접근성에 대한 그 동선들을 파악하시고 정류장이 어디가 나왔을 때 상업시설이 어떤 쪽으로 움직이는 게 나은 것인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신다면 이런 철도 노선이 나오는 것과 지금 개발되는 이 모습들이 같이 얹혀지면서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빨라진다 안 빨라진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셔라 해서 철도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택지 같은 경우 우리가 앞에 나왔던 경기 서울에서는 없지만 신도시가 나올 것 같다. 사실상 4기 신도시 아니냐 그랬더니 변창훈 장관이 아니다. 3기 신도시의 추가 물량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자 물량이 추가인 건지 아니면 지역을 옆에다 붙이려는 얘기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서울에는 안 나오니까 서울 외곽 지역 중에서 3기 신도시를 또 꽂으려면 그만한 땅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큰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26만 가구를 공급한다면 자, 26만 가구 감이 잘 나오시죠. 헬리오시티가 1만 세대입니다. 지금 이제 보통 헬리오시티가 1만 5천 세대로 얘기를 하는데 새로 지은 거죠. 그러면 26만 가구면은 헬리오시티를 한 10몇 개를 해놔야 될 그런 정도로 많은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실상 이게 4기 신도시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신규 택지로 26만을 추가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를 이미 발표했고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추가된 물량으로 이해하면 된다. 명확하지 않죠. 그러면 3기 신도시 때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3기 신도 옆에 하나 더 넣는다는 얘기인지 명확하게 본다면 새롭게 지정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기존에 신도시로 언급됐던
신도시로 언급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정도로 효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됐다 했던 광명시흥이라거나 김포 고촌이라든가 하남 간북지구 뭐 이런 데를 나오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김포 고촌이 가능성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광명시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돼 있고 특히 과림동 같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지분 쪼개기라든가 또는 그 기획부동산이 작년부터 막 물건을 사들인 얘기도 많이 있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에다가 신도시를 만드는 거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안 맞겠죠. 그리고 그나마 고촌 같은 데는 일반 건설사들이 조금 들어가서 큰 필지로 땅을 매집하는 경우 있고 광명시흥보다는 고촌 쪽을 축하는 이유는 어쨌든 김포에 가깝기 때문에 신도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대장지구 계양지구 같이 붙어 있어서 생각보다 꽤 큰 파급 효과 여기서 말하는 연장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는 추점에서 이 정도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나 그냥 그 정도의 감을 갖고 이 정도 나오겠구나.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다가 뚝 떨어져서 신도시를 발표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왜냐하면 기반시설을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앞에서 기반시설 계획을 잡아놓은 지역 옆에다가 가구수만 넣어둔다면 거기는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은 좀 덜할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가 꼭 있어야 되고 광역 교통 계획을 세우기 좋은 지역이어야 되는데 그 일자리라는 것은 바로 테크노밸리가 있어야 되는데 계양 테크노밸리라든가 옆에 또 거맘이라든가 또 청라지구 그다음에 김포 마곡과 연결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고촌이 가장 적합성 있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또 찾아봐야죠. 근데 맞으면 신기가 있는 거죠. 그죠? 분석을 잘한 거죠. 분석을.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좀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안 그래도 면밀히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사기 신도시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서울시 관할보다는 경기도 입장에서 하는 거겠고 이게 나온다고 해서 더 큰 파급 효과를 준다는 것보다 그 지역의 고급화되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규모 정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될 것 같다고. 거기에서는 다시 주목받는 게 바로 뉴타운 해제 지역입니다. 작년인가에 뉴타운 대규모로 일몰제 있어서 많이 해제가 됐죠. 그 해제된 지역들 개인적으로 자기 자산을 이제 고칠 수 있거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묶였었냐면 소규모 정비,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법률 안에서 개발할 때 몇 가지 조건을 좀 뒀었고요. 그리고 또 용적률 혜택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도 자율 정비가 되지만 한 명이 개발이 안 되고 5필지를 뭐 합쳐서 개발하는 연결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야 사실상 어렵다. 나랑 2명이서 마음 맞추기도 어려운데 5명 맞춰서 그걸 올린다? 그거 어렵다. 그래서 그걸 뭐 공공에 신청하면 해주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 이후에 많은 업자들이 그걸 신청을 해봤으나 그 지역마다 상담하는 인원들도 굉장히 적고 그걸 막 이렇게 애써서 막 우리 지역을 잘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랬는데 자, 그런 지역을 아까 어떻게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소규모 정비에 관한 거를 좀 더 완화시켜주고 용적률 높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할 거를 한 명도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고 공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되기도 하고 매입 확약을 한다면 오히려 건축비의 80%를 대출까지 해주겠다. 그것도 2%가 아니라 1%로 해주겠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혜택인데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과연 단기 공급으로서 어떻게 오겠냐. 바로 이런 부분들. 뉴타운 해제 지역들에서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요. 그럴 때면 이 해제 지역에서 그런 걸 하게 된다면 조합 만들어서 둘이 싸울 필요 없이 조금 넓은 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한두 개만 합쳐서라도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아까 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빠르면 6개월이나 8개월 내에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용적률 혜택을 주면 조금 더 빠른 공급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창신동이라든가 뭐 장위동이라든가 구로금천 영등포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 뉴타운인데 이 중에서 진행된 거, 안 된 거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과거 오세훈 시장 시절에 4차 뉴타운이 있었는데 4차 뉴타운이 지정되려다가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목 2, 3, 4동입니다. 목 2, 3, 4동 그리고 어디요? 화곡동이죠. 화곡동. 이 지역들은
물론 구릉지 형태로 돼 있고 많이 낡아 있고 교통은 약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가로주택 정비라든가 소규모 정비를 하기가 좋은 건데 문제는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개인이 지어서 팔기에는 고만고만한 빌라만 양산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자, 요렇게 소규모 정비가 바뀌어지면서 조금 더 공공이 들어올 수 있게끔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사업성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바로 엊그저께 나왔던 얘기죠. 목동 가로주택에서 임대주택을 넣고 했죠. 소셜믹스 넣고 10층으로 혜택 받았죠. 용적률 상향 받았다. 층수 완화 첫사를 떴다.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지역은 목 2, 3, 4도 위쪽이 이제 양천 그 염창역이고요. 밑에가 신시가지고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쪽에 안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다가구 다세대 촌인데 그 지역에서 물론 노후도를 따진다면 우리가 그 재개발 지역을 구역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노후도에서는 노후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해서 빠졌겠죠. 그런데 한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는 노후도를 맞출 수가 있는 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비에 관한 법률이 좀 더 완화돼야 하는 거고 완화되는 이유는 이렇게 진다고 해서 조합들이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혜택을 보려면 이것들 일반 분양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 분양을 해서 위에가 팔려서 돈이 남아야 자기가 집 사는 데 편한 건데 이게 안 나오면 자기 돈 내서 자기가 지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10층으로 올리면 저층 주거지에 10층 올리면 고층이 되는 거고 고층이 되면서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도 되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넣었으니 어떻게 돼요? 일단 전체 물량 중에 임대주택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분양은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약간 예를 들어서 아주 소셜믹스를 한다는 얘기는 전체 안에서 다 똑같이 섞어서 요런 데를 임대를 넣겠다 이렇게 섞어서 누가 임대인지 모르는 방법이 우리가 소셜믹스로 하는데 과거에는 저층만 임대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왔죠. 근데 지금 아마 소셜믹스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물량 중에 분양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이만큼 가져가고 이만큼은 일부는 가져간다면 나머지 물량만 팔아서 조합원의 비용으로 충당을 한다면 사업성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가 가능하겠네. 이런 지역이 어디가 또 있을까? 대표적으로 중화동 지역입니다. 중화동 면목동 지역들. 면목동에 우리가 동북선 들어오면서 면목동 지역이라든가 용마산 주변 지역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겠죠. 자, 그런 지역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건데 요런 때가 바로 돈이 되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실제 내가 가로주택 정비로 거길 가진 않지만 요런 것들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뭐가 좋아집니까? 주차가 굉장히 편해지면서 공용주차장 확보가 용이해진다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소규모 물건들은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청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이 더 좋아지면 투자도 해볼 만하기 때문에 낡은 단독이라든가 또 낡은 뭐 이렇게 좀 저층 2, 3층 되는 다가구 같은 것들을 투자를 해서 비싸면 여럿이 투자해서 같이 넣어서 이렇게 꾸며서 팔 수 있는 것도 있으면 과거에는 여러 사람이 필요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완화시키겠다니까 임대주택 넣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전체를 다 수용 개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본 것들 중에 3080 돈이 되는 체크포인트를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들 3080은 부지 확보 계획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느 부지가 더 좋을까 해서 역세권, 뭐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 지역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입장, 내가 투자하는 입장이냐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 입장이냐 나는 거래를 하는 입장이냐 또 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지역이 내가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신규 기존에 있는 업종에서는 어렵고요. 신규로 나올 수 있는 이 경전철 역세권 중에서 그 예정지죠. 앞으로 어떤 얘기 들어올 거야. 거기에 자투리 토지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소규모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 요즘에 나온 소규모 건축 5평짜리 땅에서도 2, 3층짜리 집을 지을 수 있는 협소주택들이 과거에는 자재를 쌓아놓고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립식 주택으로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집을 맡기면 바로바로 와서 세팅만 해서 짓는 경우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에서 그런 걸 투자를 한다면 해당 역세권 지역이 바뀌는데 그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조그만 집을 지을 수 있어서 자투리 투자로 충분히 가능하다. 토지를 1억 원 안팎 내에 한다면 2, 3억짜리 집을 줘서 팔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역세권 지역의 땅값을 본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3080에서의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신규 경전철 역세권에 대한 파악들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자투리 토지들을 한번 건드려 보시는 게 좋다. 또 하나, 앞서 지적 편집도 준공업 지역을 확인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준공업지를 봤을 때 어느 지역에 이게 준공업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안에는 한 동짜리 나와 있는 물건들,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철거가 안 되는 그런 물건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어떻게죠? 준공업 지역이 있는 주변에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문화 형태로, 준공업 지역은 그냥 개발 안 한다는 거였어요. 창업이라든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융합이 된다라는 거니까 여기 집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슨 센터라든가 뭐 할 수 이런 것도 들어오면 여기서 근접거리에 있거나 역세권과 가히 사이에 있는 양쪽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다세대들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액으로 투자하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땅에다 건물을 짓거나 한다면 그런 것들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혼자 짓기 제일 좋은 것들, 그게 바로 다가구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준공업지 주변 지역에 다가구가 있다면 사업성 평가를 꼭 한번 해서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뉴타운 해제 지역이 있습니다. 뉴타운 해제 지역, 이제 일몰 끝나서 해제 지역이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행사 못했던 이유는 행사를 해도 사업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형 SOC가 가능하다면 그 지역 주변 사람들은 이 SOC의 편리성을 함께 누릴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여태까지 못 누렸던 조그만 빌라들 또는 한 동짜리 그런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브랜드 네이밍이 없어도 이제 살기 편해지는 역할을 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가격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신혼이라든가 여러분들 처음 출발할 때 너무 비싸서 못 사면 이런 지역들을 노려서 가시면 최소 자기 연봉보다는 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빠져나오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작게 노려서 너무 영끌해서 막 큰 아파트 가다가 휘청휘청하면 어려우니까 작은 것에서 투자 패턴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돈이 될 만한, 과거에도 그랬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지가 일조권, 그러니까 가로주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대로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대로변입니다. 그러면 집이 이렇게 져 있는데 이면도로가 있고 이렇게 있는 집들, 이런 집들을 올리려면 앞에 있는 건물들 때문에 일조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도심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얘를 지어도 주차를 넣기가 되게 어렵고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가 이득은 있어도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다. 이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공공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또 어떤 거 일조권에 대한 부분들도 낮춰주고, 뭐 아까 나온 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주차장은 사실 주차장법을 자체 바꿔주는 게 좋은데 지금 바꾼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면 좁은 주차장으로는 아파트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주차장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차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주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넣겠다, 이런 취지라 약간 어폐가 좀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용적률을 더 올려줘서 기존에 이만큼 해서 올려줘서 이 부분은 꼭 주차가 필요 없는 사람도 넣을 수 있겠다, 뭐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또는 가로주택 정비에 일조권을 다 일조권 때문에 사선 제한으로 이렇게 떨리는 거,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 주겠다고 한다면 조금 더 높게 지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업성이 조금 더 나아졌다. 그리고 여럿이 지어야 되는 걸 이제 한 명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유연해졌다. 이런 부분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신규 공공택지 인근, 신도시가 지정되는 것들에서는 신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주변 지역의 토지 지가 상승을 받는 게 좋죠.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아직은 대단지를 형성하지 않은 아파트들, 왜? 이런 아파트들은 자기의 가격을 올려줄 수 있을 만한 대체 상품이 필요한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도시가 딱 들어와서 여기서 큰 가격이 책정되면 얘랑 키 맞춰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이 되죠.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가 위례 같은 경우가 올라왔을 때 송파 파인단지가 올라간다든가, 또는 우남역이 들어왔을 때 뭐 그쪽 지역들의 창곡동인가 뭐 이런 지역들, 또는 분당 앞쪽에서 크게 들어왔을 때 구도심에 있는 집들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키 맞추기를 가는 건데, 우리가 시흥이라든가 광명 쪽 가시면 광명 역세권들은 좀 비싸요. 그런데 그 주변 지역에서는 약간 이렇게 한 동짜리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명이라 시흥이 지정된다면 그런 물건들이 가격 상승이 올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고촌 같은 경우는 고촌에 기존에 구도심이 하나 있고 신도심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가운데 산이 있어서 도너츠 모형으로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떨어져 있던 한화 쪽이 한화 아파트라든가 안에 있는 기룬이라든가 밑에 있는 이제 뭐 다른 아파트들이 뒤쪽으로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풍무사후 쪽에 있는 것도 오를 것이고 고촌 앞쪽도 오를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좋을 것이고 또 그나마 주변 지역의 검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규모 단지 아파트들을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가능한 그린이 아니라 근린입니다. 그린은 너무 녹색 상가고 근린 상가인데 이건 뭐냐면 상가로서 지금 안 좋은 것들 또는 이제 상업시설로서나 낙후된 것들 이런 것들은 경공매를 통해서 더 낮게 받으면 용도 변경을 통해서 주택으로 바꿔주는 역할들을 하고 또 매입도 하겠다고 하니까 일반 시세로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LG공사에서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과거에 보시면 100채를 매입한다고 그래도 1년 지나도 한 2채밖에 매입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왜? 팔고 싶은 사람은 시세에 팔고 싶지 헐값에 팔고 싶지 않은데 LH에서는 사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세대로 잘 안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싼 물건을 사야 돼요. 제가 경매할 때는 다가구 같은 거 낡은 것들을 싸게 받아서 그거를 수리해서 LH에 팔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택을 매입할 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처럼 고쳐서 팔아도 되고 자기들이 매입 확약을 통해서 새로 지어도 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매 물건 정도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마지막에 그린 뉴딜이 아니죠. 주거 뉴딜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산단, 지역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는데 산업단지들이 무작위로 깔아놔서 지금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이라든가 지방에 어떤 물건을 공급할 때 이제 산업단지가 일자리 댐 역할이 가해졌고 이 산업단지의 지원 시설에 대한 기준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그린 뉴딜이 그런 지역의 일자리와 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매물들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갖고 있을 만하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정책은 항상 정치인들이 내거나 행정가들이 낸다고 치면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삶인데 국민의 삶이 전체적으로 다 이끌어간다? 그런 일은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격차가 나게 마련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바로 GDP의 역할인 거고 GDP가 지금 꺾어져 있기 때문에 꺾어져 있는 GDP를 살릴 수 있는 길로 건설이나 토목 선택하고 수출을 선택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소비가 아까 보셨지만 소비 전혀 안 되고 투자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수출로만 버티기에는 삼성전자도 어렵고 현대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결국은 투자 쪽에서 찾아야 되고 그거는 정부 주도형 투자든 뭐 민간 주도형 투자든 이쪽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것들이죠. 결국은 정부가 돈을 걷어서 쓰려는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알고 흘러가는 예산에 길목막기를 하고서 거기서 내 몫을 건지는 게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투자들을 하기 위해서 3080 플러스는 단순히 공급에 관해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질 필요는 없고요. 지금 한다고 해서 지금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어느 정도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느냐를 판단하시고 또 아까 보였던 7가지 조건 중에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효과가 드러날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주시면 되고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떻게 내가 혜택을 찾아올 수 있는지 또는 그런 혜택이 반영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공간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바뀌었을 때에 그 공간 주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하셔야만 돈이 되는 지역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편, 2편, 3편에 걸쳐서 3080 우리 공급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정부가 이거 말고도 앞으로 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요. 내놓는다고 하면 내놓는 대책이 잘 됐냐 못 됐냐를 따지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요. 그거는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과 그에 대한 혜택 또 수혜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따지는 건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그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꼭 보시되 원문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는 말씀드린 대로 챕터를 정확하게 나눠서 분류를 정확히 시킨 다음에 그 분류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고 그거에 대한 기사들을 찾고 기사에 딸린 호재를 찾고 호재에 반영된 예산을 찾는 방식으로 파고들다 보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일부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 경매, 공매, 금매도 가능하고 분양권이면 분양권이고 토지면 토지인데 최근에 시장들이 토지 쪽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 이번 공급 대책도 부지 확보 대책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어쨌든 토지가 먼저 움직일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움직이는 토지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말한 것처럼 지금 들어가면 뭐 청산시킨다 이런 발언도 하는 거고 또 토지 허가 거래구역 묶는다고 얘기하지만 아시겠지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는 경매로서는 다 뚫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묶겠다고 하는 거는 묶이지 않은 지역을 찾아내서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직된 사고로 보지 마시고 좀 더 유연한 사고로 정책을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고 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좀 해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전에 좀 길었고 두 번째 시간 좀 짧았지만 3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설 지나고 나서 또 부지들이 나오겠죠. 그 부지들이 나오게 되면 그 부지들 같은 경우는 지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움직임이 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항상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기 분석에 확신을 갖고 그렇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움직임 속에서 작게나마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면 투자하는 움직임만큼은 좀 더 신속하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정책과 지역 분석을 하지만 언젠가에 또 기회가 돼서 이런 걸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다기보다 어떻게 좋게 만들어지는지를 찾아내는 방법, 그게 지역 분석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